화학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라 이제 한번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위주로 좀 해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우리 원자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고 있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도 역시 양성자라는 게 있어. 중성자라는 게 있어. 전자라는 게 있어. 다 알고 있잖아. 그치? 하지만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물질을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온다. 그걸 원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처음 이름 붙인 사람의 이름이 돌턴이에요. 이름이 돌턴이야. 돌턴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원자 그러진 않았겠죠. 뭐라고 했을까? 복화술로 맞췄어요. 에이텀 또는 아톰이라고 해요. 아톰.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아톰 있죠.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엄청 단단한 입자라는 뜻을 차용해서 아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튼 아톰, 에이텀이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 모형이 그냥 공 모형이야. 공 모형이었는데 이 원자 모형이 공 모형이고 그냥 이 입자가 다야 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건 당시엔 몰랐지. 나중에 어떤 과학자? 첫 번째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나와서 실험을 합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이 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내냐면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띤 입자가 들어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냅니다. 시대상으로는 1897년인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톰슨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야?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 화학에서 좀 자세히 다루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음극선 실험들인데 봐봐. 이게 왼쪽에 마이너스 음극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걸어줍니다. 여기다 플러스 극을 걸어줘요. 아주 강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걸어서 이건 그냥 뭐랄까 금속판이야. 금속으로 된 판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이 금속판에다가는 플러스 극을 연결해서 강한 고전압을 걸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을 향해서 뭔가 빛 같은 물질이 쭉 나가는 걸 발견한 거야. 이게 정체. 이게 뭔진 잘 몰랐기 때문에 음극에서 나가는 선,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녀석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실험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빛이라면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전기장을 걸었을 때 휘어 안 휘어? 빛은 전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직진해야 돼. 하지만 휘고 있죠. 어느 방향으로 휘고 있냐? 플러스 극 방향으로 휘는 걸 통해서 혹시 이 녀석 마이너스 성질,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나 보다.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인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자,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 속에다가 넣고서 또 실험을 했더니 자기장 안에서도 특정한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녀석 전기를 띠고 있는 게 분명해. 추가적인 실험으로 왼쪽에 나와 있는 요 바람개비 실험을 합니다. 자, 음극선을 쏜 다음에 바람개비에다가 쐈더니 바람개비가 돌아가? 바람개비를 준비하고 빛을 쏘면 바람개비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거든. 빛은 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녀석은 쐈더니 돌아가. 이거 빛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빛이 아니네. 빛이 아니고 바람개비를 돌아가게 하려면 일정한 질량을 가진 입자여야 합니다. 탕탕탕탕 부딪혀야 되니까.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이면서 마이너스 전기를 띤 어떤 녀석이 들어있다. 원자 속에는 이게 들어있다. 이게 뭐였다? 전자였던 거지. 전자를 최초로 발견해낸 겁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톰슨이라는 이름과 음극선 실험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다? 전자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톰슨이 자기가 발견한 전자를 바탕으로 뭘 바꾼다? 원자의 모형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전자가 원자 속에 박혀있는 모습으로 모형을 바꾼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은 뭐냐면 원자는 중성입니다. 원자 자체는 중성이야. 근데 마이너스가 박혀 있으려면 플러스도 어딘가 있어야겠지.
톰슨이 예상한 건 뭐야? 플러스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 퍼져 있는 겁니다. 전자가 현재 7개가 있다면 플러스에 해당하는 양도 7개에 해당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고 생각했어. 이걸 모형적으로 플러스 바다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바다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형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그래요. 전자바다 모형. 전자바다 모형 또는 마치 푸딩처럼 위에 떠있다라서 푸딩 모형이라고도 부른다. 푸딩 모형. 푸딩 모형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톰슨이 이렇게 원자의 모형을 바꾸는 어떤 위대한 발견을 해낸 거야. 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톰슨 밑으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제자가 되겠다며 모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천재 과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러더퍼드. 러더퍼드가 왜 천재인지 먼저 말할게요. 첫 번째, 원자 핵을 발견합니다. 양성자도 발견해요. 중성자까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가서 죽어요. 어쨌건 그런데 러더퍼드가 3가지, 무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중에 3종류를 발견하거나 예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톰슨은 하나밖에 발견 못했어요. 자기 제자가 무려 3가지를 예측 또는 발견한 겁니다. 러더퍼드는 그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걸 발견했냐? 러더퍼드의 실험은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스승님인 톰슨의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이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의 이름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인데 일단 이 알파 입자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에요. 헬륨 원자 핵입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걸 쏜 거야. 알파 입자를 썼다는 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되어 있는 쏜 겁니다. 질량수로 따지면 무려 4짜리 질량을 가진 녀석을 팡 쏜 겁니다. 어디다 쐈냐? 금박에다 쏜. 금박. 금박. 금박이 뭐냐면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얼마나 얇게 만들었냐면 잘 봐봐. 원자 3겹이야. 금 원자 3겹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신의 스승님의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한 거니까 이 금박은 모두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는 여러 군데 플러스가 퍼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쐈겠지. 플러스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강한 플러스를 가진 걸 쏘면 어떻게 될까? 다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 러더퍼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거야. 종이를 갖다 놓고 대포를 쏘는 실험을 할 거야. 당연히 다 뚫고 지나가겠지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실험 결과예요. 거꾸로 튕겨 나오는 거 보여요. 튕겨 나오거나 엄청나게 강하게 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통과하는 게 맞아. 하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쐈을 때 반대로 튕겨 나오거나 엄청나게 많이 휘는 걸 통해서 플러스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방향에 모여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모여 있는 곳이 이 원자의 딱 중심에 원자의 중심 방향을 향해 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원자의 중심 쪽에 플러스가 모여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중심에 모여있는 플러스한테 뭐라고 이름 붙였다? 원자의 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원자 핵을 발견하는 순간이야. 자, 러더퍼드가 깜짝 놀랐겠죠. 종이에다가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튕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원자 핵을 발견한 것이 됩니다. 원자 핵을 발견해서 원자 모형을 바꾸게 돼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스승님의 원자 모형에서 자신의 원자 모형으로 원자 핵이 가운데 플러스가 가운데 모여있는 모습으로 만들게 되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러더퍼드가 딱 이제 어떤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하나도 우주하고 똑같네. 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듯이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잖아.
아마도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소우주라는 말, 소우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를 이루는 원자가 아주 작은 우주의 일부였죠. 이런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플러스를 이루는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들어있다는 것도 수소는 원자 핵이 양성자잖아. 수소를 통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양성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요. 특별히 헬륨을 갖다가 연구하던 중에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마리가 있는 거거든. 그럼 질량이 2여야 돼. 수소의 질량보다 2배의 질량을 가져야 하는데 질량을 재봤더니 얼마인지 알아? 4의 질량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야? 이상하다? 혹시 질량은 차지하지만 전기는 띄고 있지 않은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헬륨을 가지고 중성자를 예측한 겁니다. 예측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은 연구를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후대에 나중에 한 몇 년 전에 20년인가 지나서 러시아의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마지막으로 중성자를 발견하면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두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문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왜 마지막에 중성자를 발견했냐?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서술하면 됩니다. 전기를 띠고 있는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 먼저 발견하고 중성자가 맨 마지막에 발견된 건 전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성이 좀 적었겠죠? 특성이 적어서 발견이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배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얘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전자가 들뜨거든요. 이 들뜬 전자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버리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에너지를 버릴 때 아까 흡수했던 걸 줄줄줄줄줄 에너지를 버리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모든 과학자는 이렇게 예상을 해서 들뜬 어떤 기체가 들뜬 원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에너지를 작은 에너지부터 큰 에너지까지 줄줄줄줄 내보낼 테니까 연속적인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이 선 스펙트럼의 실험 결과를 아무도 설명을 못해. 그때 나온 과학자가 있었으니 옆에 소개되어 있는 누구? 보어라는 과학자가 소개가 되는 겁니다. 보어는 그 선 스펙트럼을 뭘 갖다 설명한다? 껍질을 가지고 설명해요. 껍질. 이 껍질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간격만큼의 에너지를 쭉쭉 방출하는 거다.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간격만큼만 쭉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껍질의 모형을 들고 나와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킨 모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점이 또 있죠. 우리 화학 때 배웠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바로 오비탈 모형이었던 겁니다. 지금 현대의 원자 모형은 오비탈 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어느 학교 시험 문제인데 X라는 원자의 A라고 하는 양성자 수와 B라는 질량수를 준 다음에 자, A의 특징은 A의 전하량이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다 라고 줍니다. 뭔 소리야? A의 전하량이 이만큼이다. 무슨 소리지? 기본 전하량. 이게 기본 전하량이거든요. 기본 전하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1이지 했던 기본 전하량이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기본 전하량이 몇 배입니까? 이게? 딱 3배죠. 전하량 아닌가요? 3, 1은 4, 3배로 만들어야 돼? 맞죠? 3배죠? 3배니까 이게 곱하기 3 돼서 기본 전하량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기본 전하량은 저 녀석인데 기본 전하량이 몇 배? 3배가 되니까 이 녀석은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다? 3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녀석의 정체는 뭐다? 리튬이었던 거. 리튬이라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뭘 이용했다? 전하량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 녀석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줄 수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고요. 양성자 3개 있으면 중성자도 거의 3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질량수가 6이 됩니다.
니은 보기에 뭐가 나와? 그 학교 시험 문제야. 니은 보기에 뭐가 나왔냐? 중성자 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A하고 B를 더해야 한다. 아니죠. B에서 A를 빼야 중성자 수가 나오죠. 니은 보기엔 틀렸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원소를 예측할 때 전하량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텍스트에, 교과서에 이 전하량이 소개되어 있다는 건 이런 문제로 응용해서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 전하량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자를 발견하면서 기본 전하량도 무슨 실험입니다? 비눗방울 실험인가? 실험을 통해서 전하량도 알아내게 됩니다. 원자핵 발견은 또 얘기했고요. 자, 이제 전기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기력. 자, 전기력은 정의가 되게 중요해. 전기력의 정의의 밑줄 긋시다. 두 전하예요. 두 전하입니다. 자, 전기력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력이라는 녀석은 인력이라는 게 있고요. 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입자끼리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청력은 같은 전하를 띤 입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하나는 전기를 안 띠고 있다. 전기력은 얼마예요? 없습니다.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다? 정의에 맞지 않아. 전기력의 정의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하나가 전하를 안 띄고 있으니까 전기력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이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력 공식은 비틀림 저울 실험이라는 요 실험이야. 비틀림 저울 실험이라는 요 실험을 통해서 전기력을 알아냈는데 쿨롱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쿨롱. 되게 성격이 쿨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쿨롱. 오래 살았나 보다. 롱. 한번 할게요. 쑥 쳐봅시다. 자, 아무튼 어떻게 실험했냐면요. 이렇게 눈금을 갖고 있는 요 비틀린 각도를 측정하는 눈금을 갖고 있는 이거를 실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균형추를 연결해서 이렇게 저울을 만드는 거야. 저울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B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B에다가 이 녀석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은 공을 갖다 놓고요. 얘도 플러스로 만든 다음에 가까이 가져가면 밀 거 아니야. 서로 청력 때문에. 미는 힘이 셀수록 얘가 더 많이 비틀겠죠. 많이 비틀수록 더 큰 힘이 작용한다는 거니까 이 비틀린 각도를 측정하게 되면 힘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전하량을 Q를 갖다 했더니 각도가 1도만큼 벌어졌다. 이걸 2Q로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2도만큼 각도가 벌어지는 거야. 뭔 소리야? 힘이 2배만큼 세졌네. 그걸 통해 뭘 알았다? 전하량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하량이 커질수록, 전하량은 Q라 그래요. 전하량이 커질수록 더 힘이 세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서 거리를 2배, 4배 했더니 힘이 2배 했을 때는 4분의 1로 약해지고요. 4배 했더니 16분의 1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Q1, Q2가 A의 전하량, B의 전하량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내고요.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상수에다가 자기 이름 따서 쿨롱 상수를 집어넣은 거고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로 전기력 공식을 완성한 겁니다. 모 학교는 쿨롱 상수를 못 외우면 물리를 포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아닌가? 사실인가? 나도 기억해. 9 곱하기 10의 90이면. 나도 기억. 나도 알았다. 쿨롱 상수를 일반 학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상수 외우는 건 필요 없어요. 성수만 알면 됩니다. 그런 소리야.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실험으로 알아낸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쿨롱 상수를 소개하고 있고,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또 한 가지 봐봐. 이게 A라는 물체고 얘가 B라는 물체인데 둘 다 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습니다. 두 전하니까 전기력이 작용하겠네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리에서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을 AB, FAB라고 표현을 해요. FAB,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A가 B를 이 녀석이 FAB가 되겠죠? A가 B를 잡아당기면 B는 가만히 있나? B도 같은 힘으로 A를 잡아당깁니다. 다시 말해서 FAB와 FPA는 같아요. 뭐로 같다? 방향은 다르지만 그 크기는 같습니다. 봐봐, 쌤이 지금부터 칠판을 밀 건데 쌤이 칠판을 꽉 밀면 칠판 뚫리고 벽 뚫리면서 복도 나오겠죠? 보여줄게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안 나오고 내가 밀렸죠? 내가 칠판에다가 힘을 가하면 칠판도 나한테 힘을 가해서 내가 밀려납니다.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잖아. 작용, 반작용이 전기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이거라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도 같아요. 그래서 전기력,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전기력을 구해라. 어떤 아이들이 이럽니다.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하고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합성되면 둘은 아무 힘도 작용하지 않는 뭐라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이 작용, 반작용은 나도 밀리고 너도 밀리는 거야. 서로서로 밀리는 거라서 둘 다 힘이 작용되는 겁니다. 전기력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의 크기의 힘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거죠. 서로 같은 전하를 갖고 있다면, 같은 전기를 띠고 있다면 서로 밀어내겠죠? 밀어내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A를 밀어내는 힘과 A가 B를 밀어내는 힘은 서로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전기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그거에 제곱해서 힘이 약해져요. 이거는 설명해야 되나? 이미지인데 별이 있고요. 별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100이 있습니다. 이게 3차원 공간으로 빛을 빡 쏠 거야. 이 방향으로 빛을 빵 쏠 겁니다. 3차원이야. 이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곳에 내가 서 있어요. 나를 향해 빛이 이게 머리부터 발까지 이 별빛이 다 오고 있죠. 내 몸이 받는 빛은 100입니다. 근데 거리가 2배만큼 2R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공간이 4배만큼 커지게 돼요. 3차원 공간에서. 그 중에 내가 한 군데에 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받는 에너지는 얼마다? 100이 아니라 25밖에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야. 3차원 공간 때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공간은 4배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 분산돼요. 분산되는 에너지의 일부만 내가 받게 되니까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3차원 공간에서 작용하는 중력도 마찬가지고 전기력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힘은 4분의 1로 약해진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3배만큼 멀어서 3R이 되면은 공간은 몇 배로 커진다? 9배로 커지게 되어서 힘은 9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R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 하나만 빨리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요건데. 자, A하고 B하고 C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A가 B로부터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고, 각각의 전하량이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A만 바라봐. A 입장에서는 B가 A를 잡아당기겠죠?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죠? 이걸 화살표로 이따만큼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거리가 2배만큼 먼 곳에서 C가 존재하죠? C는 그러면 A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겠죠? 밀어내는데 거리가 2배만큼 멀어졌으니까 전기력을 구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힘은 4분의 1로 약해지겠죠? 근데 전하량이 2배죠?
전해량 2배니까 여기다가 2배만큼의 전해량이 곱해지게 되니까 전체적인 힘은 2분의 1밖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절반밖에 안 된다. 방향은요? B는 A를 당겼죠. C는 A를 밀죠. 근데 2분의 1의 힘으로 미니까 방향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절반의 크기로 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결국 A에게 작용하는 힘은 얼마만 남게 된다? 오른쪽 방향으로 이만큼만 남게 됩니다. 요만큼의 힘을 우리가 이제 모식적으로는 저렇게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저만큼의 힘을 이제 실제로 구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봐봐. 기호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FBA라고 한번 써볼게요.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요, 쿨롱상수 K에다가 R제곱분의 마이너스 Q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의 의미가 없는 게 크기만 비교하면 되니까 이거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구한다? K 곱하기 4R 제곱분의 2Q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맞죠? 공식에 의한다면. 방향이 근데 어느 방향이에요? 이건 왼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방향이 다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겠네요. 누가 더 커요? 약분하면 얘는 2니까. 얘가 더 크죠?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K 곱하기 R제곱, 2R제곱이니까 2R제곱으로 통분한 다음에 2가 되니까 2에서 빵 빼면 1 빼면은 1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Q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합성이면 얼마 나온다? K 곱하기 2R제곱분의 Q제곱이다라고 써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는 모습이야? 여기 나와 있죠. 짜잔.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결국 얼마다? K 곱하기 2R 제곱분의 Q제곱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을 얘는 플러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력 공식을 적용해서 각각의 녀석들이 받는 전기력을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큰지, 몇 배 큰지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래서 전기력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전기력은 뭘 유지시킨다? 원자를 유지시킵니다. 원자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전기력이라는 거야. 물론 여긴 중력도 있네요. 중력도 있어요.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이니까 중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는 매우 작아요. 나와 있습니다. 중력도 작용하지만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전기력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만약에 전기력이 없다면 원자가 유지가 안 되겠죠. 원자가 없으면 물질도 없는 거야. 물질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야. 약간 의역하면요. 멀리 가면 전기력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 전기력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그래요. 전기력이 원자의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밑에 그림 뭐냐면 전자가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막 원심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이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더 멀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멀리 도망간 모습이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이 전자한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플러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한 전자는 우리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무한대까지 날려버린 전자는 자유전자라 부르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무한대까지 올려버릴 수가 있겠네요. 자, 자유전자가 된 녀석은 에너지가 0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저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0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마이너스로 에너지를 정의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전기력까지 빠르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기력까지 이제 정리를 좀 같이 해본 친구들은 전기력 문제까지 같이 좀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분 정도만 여기 기본 개념 문제 안 푼 사람들 풀어봅시다.